예, 이제 제 4장입니다. 4장의 제목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가. 예, 이게 제목만 봐서는 어떤 뜻 같아요? 영혼은 당연히 안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가질 것 같은데. 뭐 영혼은 도대체 몇 년째까지 살까? 죽은 이후에도 살아있을까? 어디서 살까? 뭐 이런 생각. 되게 어쨌든 영혼, 이게 뭐 생각해 본 적이 되게 없는데 그냥 영혼은 영원히 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이전 챕터, 이전 장에서도 얘기를 나눴었지만, 근데 셀리 케이거는 참 질문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설명보다 질문이 좋아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게 마음에 들어요. 상당히 매력적인 질문 같아요. 이 챕터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것 같아. 좋다. 영혼 존재한다고 생각해. 알았어.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도대체 육체와 영혼이 따로 있어 별개의 존재야. 이원론자들이 얘기하듯이 좋아. 그거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과연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살아남을까? 또 영혼이 살아남았다 해도 또 언제까지 살아남아? 불멸의 상태로 계속 살아남을까? 그렇다면 그 근거는 뭐지? 아마 이 챕터의 제목이 그래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논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우리에게 소크라테스의 변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플라톤이 썼던 책, 거기에 이제 또 같이 수록된 게 뭐가 있냐면 크리톤과 파이돈, 향연. 사실 가장 읽지 않았고 가장 기억에 남지 않는 게 저도 파이돈이거든요. 근데 파이돈을 언급하면서 바로 제자들과 소크라테스의 어쩌면 논쟁이겠죠. 다들 인정하는 건 영혼은 있다고 다 인정해요. 제자들도 소크라테스도.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기꺼이 내가 잘 살았다면 충분히 나는 좋은 곳에 가서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난 자신 있어. 그래서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스승이시여, 정말로 영원히 산다고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좀 반박을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혼은 불멸의 존재인가요? 이름도 비슷하네. 영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면은 그거는 불멸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있다면은 저도 가정을 하고 싶은데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다면 영원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이론론자이기 때문에 영혼은 없다라고 보지만, 물론 육체적 죽음 있다면 끝이지만 있다면요. 있다면 좀 살다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오히려 영혼이 있다면 육체가 사라지면서 영혼도 같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피기능, 어떤 육체의 기능에 의해서 정신이 생겼지만 영혼도 아마 육체와 서로 상호작용하다가 그렇게 영혼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영혼만 덩그러니 마치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육체라는 옷을 벗어 던지고 가는 것 같이, 그리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영원히 저쪽에 가서 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챕터를 읽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한번 그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좀 바보같이 스승이시여 어떻게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라고 질문했던 제자들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반박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셀리 케이거는 또 어떻게 반박했는지, 한번 이 챕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이철호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혼이 영원하지 않다면 소크라테스는 없겠네요 지금. 영혼도. 네, 그래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좀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부분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플라톤의 개념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의하자면 형상은 완벽한 존재고 이제 경험적이고 일상적인 세상의 일부가 아닌 다른 세계의 존재, 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형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형상을 생각할 수 있고 이성이나 또는 영혼만이 그거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제 플라톤이 정의한 어떤 형상이라는 개념을 앞부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흔히 우리에게는 이데아라고 알려져 네, 있죠. 그렇죠. 이데아. 근데 이제 셀리 케이거는 이데아면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라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데아라고 안 하고 폼이라는 단어를 썼나요? 네. 형상. 그래서 이데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영혼이 불멸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형상의 본질에 기반을 둔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케이건이 논리적인 어떤 명제로 이거를 풀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화면이 나가나요, 이번 회부터는? 네, 그 명제는 화면으로 내보내 드릴 겁니다. 제가 그럼 어쨌든 보시겠지만 잠깐 그 이제 명제를 소개를 먼저 하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형상은 영원하며 비물질적인 존재다. 두 번째는 이성은 형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제로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걸 합치면은 인간의 이성은 영원하며 비물질적인 존재인 이제 형상이죠,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제 명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영원하며 비물질적인 존재만이 영원하며 비물질적인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 네. 이거를 이제 세 가지 명제를 합치면은, 그러므로 이성은 영원하며 비물질적인 존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소결론은 이제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성이 비물질적이라는 존재라는 것은 이게 이제 영혼이라는 의미고,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이 명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영혼은 영원 불멸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당하게 죽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명제에 따라서 참 그 이해 가세요? 비물질적이며 영원한 존재, 영원하며 비물질적 존재만이 영원하며 비물질적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있는 영혼은 영원하며 비물질적 존재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영원하며 비물질적인 또 다른 이성. 그러니까 이성은 영혼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형상은 영원해요. 이데아라는 건 영원한 거죠, 플라톤이 말하면. 그리고 비물질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이성은 이걸 이해할 수 있다. 떠올릴 수 있죠. 형상을 우리가. 근데 이해하려면 똑같은 조건이어야 돼요. 영원하며 비물질적인 걸 이해하려면 똑같이 이해하는 이성 자체도 영원하며 비물질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성은 뭐냐? 인간의 이성은 바로 영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하며 비물질적이다. 영원히 존재한다. 그렇죠. 이해 가시나요? 이런 논리를 펴서 우매한 제자들을 설득했죠. 사형당해도 싼가요, 소크라테스가? 예. 그래서 셀리 케이거는 이걸 어떻게 반박했나요? 네.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세 번째 명제인데요. 이 말도 참 어려운데, 영원하며 비물질 존재만이 영원하며 비물질적인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다시 뭐 현대적인 말로 아니면 좀 쉽게 정리를 하면은, 어떤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상을 이해하려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영원한 존재다, 이런 개념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셀리 케이거는 집중적으로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명제가 참이라고 할 근거는 없다. 어떤 대상을 알기 위해서 먼저 그 대상이 돼야 된다는 유명한 명제지만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들이 있죠. 뭐 과학에서 다양한 동물도 연구하고 죽은 사람도 연구하고, 하지만
우리가 고양이가 돼야 고양이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죽은 사람이 돼야 죽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 대상이 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대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험하면 비물질 존재가 아니라도 그 영원하면 비물질적인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셀리 케이건은 이렇게 저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셀리 케이건은 이 반박은 어떻게 이 반박에 반박은 할 수 없을까요? 무슨 얘기냐? 꼭 시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의사로서 시체를 연구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어. 맞아. 죽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죽지 않고는. 그러니까 형이 하학적인 상태에서 형이 상학적인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고양이가 아니어도 이거는 같은 동물이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고양이를 잘 이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또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죠. 고양이 마음 알아? 모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죽음의 상태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 상태가 되지 않고는. 물론 셀리 케이건도 그렇게 자기가 또 반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소크라테스 말을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나는 이러기 때문에 반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게 소크라테스가 모순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서 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예, 두 번째 한번 논거를 한번 보시고 또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논거는 두 번째 주장이죠. 불멸성에 관한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두 번째는 이제 이름 붙이기를 단순성에 관한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가지 또 이제 명제로서 정리를 했는데요. 뜨고 있는 거겠죠? 네, 저희는 이 화면이 없어가지고 네, 우선은 명제부터 하나하나 제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물만이 소멸 가능하다. 조합물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진 어떤 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바퀴, 차라면 바퀴와 본네트와 뭐 여러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네.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조합물이라고 하겠죠. 네. 이제 두 번째 명제는 변하는 것만이 조합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뭐 우리가 구성을 볼 수 없다고 해도 이제 변하는 것들은 조합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쇠막대기 같은 것들이랄지,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변하니까요. 이것 두 명제를 이제 합치면 변하는 것만이 소멸 가능하다라는 명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곧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데아죠. 네, 이데아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전적인 아름다움, 가치, 숫자, 네, 뭐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겠죠. 그거는 영원한 진리니까. 쪼갤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이 실체를 뭐 볼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고 세 번째 명제가 나오고, 네 번째는 이제 하위 결론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영혼은 보이지 않고 그러므로 영혼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 만물은 다 이제 소멸 가능한데 이제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제 부분들로 이루어진 조합물이 아니면 변하지 않는다면 소멸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영혼은 결국 핵심은 그건 거예요. 이 책에서도 영혼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조합물이 아니다. 단순하다. 그 자체로 온전하다는 거죠. 하나. 단순하다. 단순성. 하위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도 않고 불멸의 존재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린 플라톤의 주장이죠. 사실은. 예. 그거를 정리한 셀리 케이건이 정리한 말이기도 하고요. 셀리 케이건이 명제화했죠. 네. 예. 그랬을 때 셀리 케이건은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 한 명의 입을 빌려서 또 반박을 하죠. 네. 그걸 이제 심리아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자랑 이렇게 스승이 허물없이 이렇게 야 아니지 않냐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게 저희는 못하는데요. 농담이고요. 신미하스는 이제 화음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화음이라고 하면 이제 악기를 우리가 연주했을 때 나오는 그 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화음은 보이지 않지만 소멸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악기의 연주를 멈추면은 화음은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화음을 비유해서 반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줬던 명제 그 단계 중에서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가 보이지 않는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를 까부수려고 이 제자가 스승의 논거를 까부시려고 딱 걸린 거죠. 스승이시여, 화음은 보이지 않는데 그 리라를 때려 부수면 화음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혼도 마찬가지로 육체가 죽으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야, 보이지 않지만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깠어요. 주장을 한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직접 이 반박을 했다고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비유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저자가 소크라테스 대신해서 이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논리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되게 즐기는 것 같아요. 저는 셀리케이건이 이 소크라테스와 제자의 이야기를 이 편 들었다 저 편 들었다, 이것도 그래. 신미하스를 또 소크라테스가 돼서 반박을 해. 그래놓고 그런 또 소크라테스를 또 반박해. 자기가 반박에 또 반박을 하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자기 혼자 푹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는데 소크라테스 영혼은 없는데 그렇죠. 한번 그 반박과 또 재반박, 신미하스의 이야기를 또 편을 들어줘요. 내가 소크라테스였으면 이렇게 했을 거다. 네.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이제 셀리케이건이 주장한 바는 이제 네 번째 명제에 대한 반박인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네 번째 명제에 대한 주장인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볼 수 없다. 눈으로 볼 수 없다. 시각인 거죠. 시간에 관해서 볼 수 없다. 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인식할 수 없다. 이제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다. 라고 본다는 것을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발견할 수 없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검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이제 발견 불가능성을 이제 얘기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커피 향이나 소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후각이나 어떤 촉각, 다른 감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1의 의미,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2의 의미, 오감으로는 인식을 할 수가 있죠. 또 이제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아시겠지만 방사능 물질이잖아요. 냄새도 없고 뭐 느껴지지도 않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가이거계수기라고 하는 걸로는 검출해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3의 의미에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닌 거죠. 방사성 물질도. 네,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다를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의 의미, 그러니까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화음은 보이는 존재에 해당을 하는 거겠죠. 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신미하스의 주장을 반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존재가 되는 거죠. 보이는 존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화음이라는 게 꼭 그 시각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건, 그거는 보이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한 예가 될 수 없다. 그럼 소크라테스의 논거가 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소크라테스는 얘기하죠. 그렇도 어차피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케이건이 언급을 해요. 네. 라디오 전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케이건이 얘기를 하죠. 라디오 전파는 두 번째 의미로도 확인할 수가 없죠. 예, 형상처럼 이제 보이지 않지만 3의 의미라면 이제 보이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디오 전파를 얘기하면서 또 한번 소크라테스의 편을 들어줬죠. 2의 의미로는 화음이라는 게 보이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신미하스가 틀렸다. 근데 현대 시대에서라면 반박을 할 수 있겠죠. 라디오 전파는 오감으로도
느낄 수 없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당신 또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디오 전파라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당신 틀렸다. 그랬더니 이제 또 다시 옹호를 해주시죠. 소크라테스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라디오 전파는 전파라는 것은 또 측정할 수 있는 게 가이거 계수라고 여기서 나오죠.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 전파가 있음을. 그러니까 이건 또 그런 의미에서 보이는 거다. 소멸이 가능한 존재가 된. 그러면서 또 소크라테스 편을 한번 또 들어요. 이해 가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건데, 그러면서 근데 마지막에 그러면서 또 우리 영혼도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의미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의 인식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의 변화를 충분히 볼 수 있다. 그 예를 뭘 들었어요? 영혼의 존재를 우리도 그럼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가이거 개수는 아니지만 영혼은 보이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케이거는. 예. 이제 육체가 이제 다양한 기능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혼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케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5번째 명제, 그러니까 영혼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하위 결론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케이건이. 근데 저는 여기서 논리비약 같아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마치 저거는 전파가 있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거야. 아까 그런 측정기를 통하지 않고도 그러기 때문에 세 번째 의미로 그럼 보이는 의미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철학적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이건 영혼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세 번째 의미로 셀리 케이거는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검출기나 이런 건 어쨌든 예, 방법들로 추측.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니까 뭐야? 그래서 저도 물음표를 찍었어요. 네네. 제가 셀리 케이건이 이상은 하지만 논리를 납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철학적으로 반박도 잘 못하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한번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것도 그래서 자기는 영혼이 불멸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 마지막에 갑자기 얘기가 빨리 반박은 짧게 넘어가더라고요. 빨리 논리가 좀 없어서 그런 건지. 물론 그 주장 말고도 이제 영혼이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주장 또한 입증되지 않았고 단순하다고 해서 소멸 불가능한 것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빠르게 이제 점검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케이거는 영혼이 불멸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민거리를 계속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라. 아직 불안전해 논의들이. 저는 여기까지만 보여주는 이런 고민 자체를 던져준다는 게 상당히 저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책에 점점 확증적인 건 없지만 확증적이지 않다면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구나. 그래. 고민하는 법 그리고 죽음, 영혼 등에 대해서 고민할 거리는 참 많이 던져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옆에서 본인 발표 아니라고 별로 영혼 없이 준비해왔을 것 같은데 한번 청취자 입장으로 한번 어떠신지. 저도 비슷한데요. 이 셀리 케이건의 강의가 인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 뭔가를 이렇게 확실히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토론거리를 던져주고 이런 점에서 또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그 이론론자였던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래 영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이론론자인 오요레 선생이 이원론자가 될지 안 될지를 관찰하는 어떤 방송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4챕터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가에 관한 조금은
그 혼란한 서로의 셀리케이건이 소크라테스의 편을 들었다 안 들었다 편을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혼란한 논쟁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4챕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